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봄날 오후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그녀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흔을 갓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이 여성의 이름은 가영입니다. 15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해도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그때의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가영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녀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현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언제부턴가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의 연속이 되어버린 한 여성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가영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 도시락 싸기, 빨래 돌리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척척 해냅니다. 그리고 7시가 되면 가족들을 하나씩 깨우기 시작하죠. 여보, 일어나야 해요. 아이들아, 학교 갈 시간이야. 하지만 응답은 늘 미지근합니다. 남편은 좀 더. 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이들은 엄마 5분만 더라며 투정을 부립니다. 결국 가영은 몇 번씩 더 깨워야 하고 그 사이 아침 식사는 식어가고 시간은 촉박해집니다. 이런 아침 풍경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인정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말이죠. 가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그녀의 연봉은 7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가게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 그녀였지만 집안에서는 여전히 주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종종 말합니다. 우리 집은 맞벌이 가정이니까 집안일도 반반씩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설거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머지는 내일 해라고 말하며 소파에 눕습니다. 빨래를 개다가도 이거 너무 많네, 나머지는 당신이 해줘라고 하며 자리를 뜹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일들은 거의 모든 것이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아이들 병원 방문, 준비물 챙기기, 학원 픽업까지. 남편은 가끔 내가 데려다 줄까? 라고 물어보지만 정작 그날이 되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또는 급한 일이 생겨서라며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가영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가영에게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중요한 볼일을 도우러 함께 멀리 나간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몇 주 전부터 말해온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었죠. 그의 고향에 있는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태연은 주말을 이용해 그곳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운전이 좀 힘들 것 같아서. 태연의 부탁이었습니다. 주말에 밀린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일이니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평소 운전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가영은 조용히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연은 조수석에 앉아서 고생시켜서 미안해. 내가 운전 연습을 더 해야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착지까지는 왕복 6시간의 거리였습니다. 가영은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잠깐씩 쉬면서도 대부분의 구간을 혼자 운전했습니다.
태연은 옆에서 음악을 틀고 창밖 풍경을 구경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피곤하면 바꿔줄까? 라고 몇 번 물어보긴 했지만 가영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태연의 운전 실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괜히 바꿨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연의 친구를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 동안 가영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정도 혼자 시간을 보내며 책도 읽고 차도 마셨죠. 나름대로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있었다면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이런 여유는 꿈도 못 꿨을 테니까요. 일이 끝난 후 태연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친구가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 당신도 함께 와줘서 고맙고. 그의 말에 가영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일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돌아오는 길에도 가영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태연은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집에 가서는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현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설거지를 하지 못했던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해먹으면서 더 늘어난 그릇들과 함께 말이죠. 여보, 미안한데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피곤해서. 가영의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운전을 한 후에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태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그 전에 저기 건조대 정리부터 해야겠네. 설거지를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 태연은 건조대를 보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버렸습니다. 잠시 기다려봤지만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건조대 정리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가영이는 다시 한번 부탁해봤지만 태연은 에이 좀 쉬자. 나도 오늘 피곤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그냥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6시간 동안 운전을 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고작 설거지 한번 부탁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혼자서 건조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남편은 이런 작은 일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까? 설거지를 거의 다 끝낼 무렵 태연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설거지해? 그냥 나중에 하지 그랬어. 그리고는 너는 왜 그렇게 완벽주의야? 하루 이틀 미뤄도 죽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6시간 동안 운전했어. 그런데 돌아와서 설거지 하나 부탁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나도 피곤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는 차 안에서도 내비게이션 봐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했는걸.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과 6시간 동안 운전하는 것이 같은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내가 잔소리하는 거야?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잔소리지.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안 돼? 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피로와 서러움을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말투를 지적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태연은 가영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영이 말을 걸어도 또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이틀째, 사흘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말 안 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작 더 힘든 건 태연의 이런 행동 패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분이 상하거나 비판받는다고 느끼면 태연은 이렇게 며칠씩 말을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침묵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가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해결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태연이가 먼저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뭐 먹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상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영은 안도감과 동시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 며칠 동안의 냉전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무런 해결도 사과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영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요구가 잔소리로 취급당했고 그로 인해 며칠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린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부탁 하나가 이런 큰 갈등으로 번질 바에야 차라리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가영의 일상은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평일 아침 6시 가영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립니다. 그리고 7시부터는 가족들을 하나씩 깨우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도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태연도 조금만 더를 반복합니다. 결국 가영은 아이들 옷을 챙겨주고 가방을 정리해주고 아침을 먹여서 학교에 보내는 것까지 거의 혼자서 해야 합니다. 태연은 그 사이 천천히 샤워를 하고 여유롭게 아침을 먹습니다. 가끔 바쁘면 도와줄까? 라고 묻지만 괜찮아라고 답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영이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서였죠. 회사에서의 가영은 유능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는 항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이라는 것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하지만 집에서의 가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감당하기엔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일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았죠. 엄마, 내일까지 준비물 가져가야 해. 아이가 밤 9시가 되어서야 이런 말을 할 때면 가영은 급하게 편의점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태연에게 당신이 다녀올래? 라고 부탁하면 지금 피곤해서. 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학교에 가야 했는데 태연은 나는 회의가 있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영도 회의가 있었고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일은 어쩔 수 없이 가영의 몫이 되었죠. 당신도 부모인데 왜 항상 나만 가야 해? 당신이 이런 일에 더 관심이 많잖아. 나는 잘 모르겠어.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마치 가영의 취미나 특기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가영은 평일에 못한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고 놀고 싶어 했습니다. 태연도 마찬가지였죠. 주말인데 좀 쉬자라며 오후까지 잠을 잤습니다. 설거지 해줄래? 아, 그 전에 싱크대 정리부터 해야겠다. 그럼 빨래 개는 것 도와줄래? 이거 어떻게 개는 거야? 당신이 하는 게 더 빠르겠다. 결국 모든 일은 가영이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도움은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죠.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4명이 레스토랑에 가면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주문하는 것까지 대부분 가영이 했습니다. 태연은 뭐든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막상 음식이 나오면 이거 별로네 또는 다른 거 시킬 걸 그랬나라고 불평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흘리거나 소란을 피우면 가영이 나서서 정리하고 달래야 했습니다. 태연은 애들이 원래 그런 거지 뭐라며 신경 쓰지 않았죠.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가영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아이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 목말라 졸려라고 하면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은 가영이었습니다. 태연은 운전에만 집중한다며 뒷자리의 소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죠.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정의 절반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가사와 육아는 거의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평한 분담일까요? 더욱 힘든 건 이런 상황에 대해 불평하면 당신이 완벽주의라서 그런 거 아냐? 또는 나도 도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다 하려고 하잖아라는 반응이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영이 정말로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돌아오는 불편함 때문에 포기한 걸까요? 어느 날 저녁 가영은 태연에게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여보, 우리 집안일 분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왜? 뭔가 문제 있어? 문제라기보다는 나는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나도 도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다 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나는 돈도 벌어오고 있고. 나도 돈 벌어와. 그리고 도우려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런 식으로 나오네. 내가 뭘 안 한다고. 나는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가끔 하고 아이들 놀아주기도 하는데? 태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끔씩 하는 일들을 나열하며 마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이 매일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태연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았죠. 그 대화 이후 며칠 동안 가영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너무 완벽주의적인 건 아닐까? 태연이 도우려고 하는데 자신이 거부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태연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결국 가영이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가영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죠. 더 큰 문제는 태연이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영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것을 그의 능력으로 자신은 그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본래 여성의 몫이고 남성은 여력이 있을 때 거들어주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이 확실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가영이 감기에 걸려서 이틀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보고 깨달았습니다. 첫날 태연은 푹 쉬어. 내가 다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가영은 고마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죠. 하지만 저녁이 되자 태연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아이들 저녁은 뭘 해줘야 할까? 그리고 빨래는 어떻게 돌리는 거야? 결국 가영이 침대에 누운 채로 하나하나 지시해야 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죠. 둘째 날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태연이 아침 일찍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서. 하루만 더 버텨줄 수 있을까? 결국 가영은 39도가 넘는 열이 있는 상태에서도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온몸이 아팠지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은 가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땐 깨달았습니다. 태연에게 가정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 관리해주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가영이 아프든 바쁘든 집안일과 육아는 여전히 그녀의 책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태연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은 좋아했지만 책임지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재미있는 아빠 역할은 하지만 훈육하거나 챙겨야 할 일들은 모두 가영에게 맡겼죠. 아빠, 이거 사줘. 엄마한테 물어봐. 아이들의 모든 요구사항은 결국 가영에게로 향했습니다. 태연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단순히 엄마를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이들도 중요한 일은 엄마에게만 말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가계부를 관리하고 지출을 계획하는 것은 여전히 가영의 몫이었습니다. 태연은 당신이 더 꼼꼼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수진에게 맡겼죠. 하지만 정작 큰 지출이 필요할 때는 태연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니까 아껴 써라고 말하는 것도 이거 꼭 사야 해? 라고 지출을 검토하는 것도 태연이었습니다.
가영이 자신을 위해 조금 비싼 옷을 사거나 친구들과 식사를 하려고 하면 요즘 집안 형편이 어떤지 알지?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골프를 치거나 회식을 할 때는 그런 제약이 없었죠. 나는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해. 일하느라 힘드니까. 하지만 가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위에 가사와 육아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을까요? 이런 불균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영의 회사에서 중요한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던 때였습니다. 일주일간 싱가포르에 다녀오는 일정이었고 가영의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해? 당신이 돌봐주면 되잖아. 나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건 내가 잘 못하잖아. 결국 가영은 그 출장 기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태연이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불안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태연 자신이 그 책임을 지기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태연이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갈 때는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당연히 가영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학원 픽업, 밥 챙겨주기, 숙제 도와주기까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혼자서 해야 했죠.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없어서 힘들었지? 출장에서 돌아온 태연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이나 감사의 표현은 말로만 끝났습니다. 가영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낸 것을 대단하게 여기기보다는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점점 자신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가 아니라 가정 관리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절반을 책임지지만 가사와 육아에서는 대부분을 담당하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 있었던 거죠. 더 슬픈 건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 또는 다른 집도 다 그런 거 아냐?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로와 불만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었고 구조적인 문제로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의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게 되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며칠씩 냉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냉전 기간 동안 가장 힘든 건 자신이었죠.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으면 아이들까지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가영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정당한 요구조차 망설이게 되었고 불합리한 상황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였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 앞에서 태연은 모범적인 남편으로 행동했습니다. 가영을 배려하는 듯한 말들을 했고 가끔씩 로맨틱한 제스처도 보였죠. 우리 와이프가 워낙 능력이 좋아서 집안일도 척척 잘해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 아내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오히려 부담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능력 또는 특기로 포장되고 있었던 거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줘서 힘들다고 하면 남자들이 원래 그렇지 뭐 또는 그래도 돈은 벌어오잖아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자신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된 채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스스로도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들도 비슷할 거야.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고. 돈만 벌어와도 감사해야지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겠어 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합리화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일들이 누적되어 터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더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받고 집에 와서 점심을 해먹인 후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태연은 그 사이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라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했죠. 가영이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하면 다음에 약속 잡아. 오늘은 내가 먼저 약속 잡았으니까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흙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야 했죠. 그 사이에 저녁 준비도 해야 했고 내일 아침에 입을 옷들도 다려야 했습니다. 저녁 8시쯤 태연이 돌아왔습니다. 골프를 치고 회식까지 하고 온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저녁 먹을래? 회식에서 많이 먹어서 괜찮아. 맥주나 하나 줘. 그리고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켰습니다. 가영은 혼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후 혼자 먹는 저녁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연은 바로 옆 소파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가영은 마치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태연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맥주를 더 가져가려는 거였죠. 많이 힘들었어? 좀 피곤하긴 해. 그럼 설거지는 내가 할까? 당신은 쉬어. 태연이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답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피곤해서 고마워. 그럼 부탁해라고 답했습니다. 가영은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설거지를 하지 않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신경 쓰였거든요. 한참 후 태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 했어. 근데 저기 큰 냄비는 너무 무거워서 내일 하는 걸로 했어. 그리고 찬통들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놔뒀어. 부엌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 설거지는 반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냄비, 찬통, 도마 그리고 기타 여러 개의 그릇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게다가 설거지를 한 것들도 제대로 헹궈지지 않아서 비누 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나머지를 다 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혼자 했다면 더 빨리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설거지를 다시 시작하면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태연이 말하는 도움이었습니다. 절반만 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결국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도움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연은 정말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떠넘기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이 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은 책임이 따르니까 차라리 모르는 편이 편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모든 집안일을 마친 가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회식을 한 후 집에 와서 TV만 보다가 잠든 그는 편안한 표정이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이게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일까? 이게 사랑일까? 결혼 초기에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집안일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이가 생기고 각자의 일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고정되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라기보다는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태연을 보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며칠 후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이 관계에서 얼마나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가 없다면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반응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고 그 다음에는 가영이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가영이 진심으로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태연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었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명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했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격해졌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가영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이게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당신의 파트너도 도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다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무한한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상호 존중과 노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죠.